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어느 동네에 살고 있는 톡톡사연의 열혈 독자랍니다. 저는 외동이었어요. 보기 드문 외동딸이었죠. 요즘에는 거의 안 그렇지만 당시에는 아들을 무척 선호하는 사상이 만연했었거든요. 당시에 살던 동네의 이웃 아주머니들도 아들이 있는 집은 꼭 아들 자랑을 하셨어요. 아들이라 다르다느니, 아들이라 기운이 넘친다느니, 아들이라 미래가 든든하다느니, 이런 얘기들요. 그런 자랑 앞에서 엄마는 언제나 시큰둥하셨습니다. 나는 다른 집 아들이 부러운 적 한 번도 없었어. 우리 미영이보다 당찬 녀석 하나도 없고, 인물도 죄다 흐리멍텅하게 떨어지더만. 되려 저를 그렇게 추켜 세우는 분이셨죠. 아버지 또한 유일한 자식이 딸이라고 해서 그걸 아쉬워하셨던 분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부모 복을 타고난 아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부모 복을 잘못 타고난 사람이 있었다면 그건 바로 다름 아닌 제 엄마 본인이셨습니다. 이미 딸이 둘 있던 외가에서 셋째 딸로 태어나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탄생의 축복을 받지 못하셨다고 들었어요. 또 기집년이야? 대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줄줄이 딸년만 낳는단 말이야. 이제는 정말 어른들을 뵐 낯이 없네. 이 빌어먹을 기집년. 왜 딸로 태어나서 어미를 힘들게 하니? 그럴 바에는 죽어라. 차라리 죽어서 어미를 덜 힘들게 해줘라. 외할머니께서는 제정신이 아니셨던 게 틀림없습니다. 갓난 아기였던 엄마를 엎어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죽으라고요. 그렇게 딸로 태어난 죄의 값을 지불하라는 끔찍한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왕성했던 큰이모가 갓난 어린 동생을 무척 궁금해하셨던 덕분에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갓난 아기를 찾아서 매번 누우셨으니까요. 실수인 척을 하면서 당신의 셋째 딸을 죽이려고 하셨던 외할머니께서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자 단단히 일을 가셨나 봅니다. 엄마가 돌을 딱 이틀 앞두셨던 때 아예 작정을 하시고 제대로 이불장 안에 엎어두셨던 거예요. 하지만 그때 예고 없이 집에 놀러 오셨던 친척 어른들이 허리가 아프다며 바로 이부자리부터 찾으시는 바람에 모든 게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외할머니께서는 당신의 행각을 들키셨죠. 그제서야 외할머니께서 고의로 갓난 동생을 죽이려고 하셨다는 걸 깨달은 큰이모가 크게 울부짖으면서 그간의 일들을 실토하시는 바람에 분위기는 더욱 숙연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었어요. 딸을 또 낳고 싶은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외할머니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셨고 모두가 착잡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말이죠. 아무도 외할머니를 향해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외할머니에게 못된 시집살이를 시키셨던 분들마저 제 엄마가 하마터면 갓난 아기 때 돌아가실 뻔했던 문제를 가지고서는 별 말씀 안 하셨어요. 셋째도 딸을 낳아버린 부끄러움을 알기는 아는 모양이라고, 아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다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네요. 진짜 어이가 없는 일이죠. 멀쩡히 태어난 생명을, 자기 친자식을 직접 배불러서 낳은 자기 새끼를 어떻게 죽이려고 들 수가 있었으며 그걸 집안 사람들이 너그러이 넘어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엄마는 그런 일을 겪으셨던 분이라 그런지 하나뿐인 자식인 딸인 것을 전혀 유감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좋은 일이라고 여기셨죠. 아들보다 딸이라고 하셨어요. 그런 엄마가 변하기 시작하셨던 것은 갑작스레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부터였습니다. 제가 타고난 부모 복은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복의 끝물까지 좋지는 못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부친상을 겪어야만 했지요. 억울하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하필이면 엄마가 직접 목격하고 마셨습니다. 미영 엄마, 안 나와도 된다니까
굳이 또 왜 이렇게 나왔어? 아직 날이 추운데. 온다고 한 시간이 됐는데도 자꾸 안 오니까 내가 집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 오늘도 마누라의 철저한 감시 아래서 나는 행복하다. 행복하다고 외치면서 건너가야겠네. 초록불로 바뀌자마자 뛰어갈게. 집과 멀지 않는 곳에서 지인분과 밤에 술을 한 잔 드셨던 아버지는 횡단보도 건너편에 계신 엄마를 발견하곤 큰 소리로 웃으셨다고 해요. 기분 좋은 취기가 아마 그 순간에 아버지를 감쌌을 것입니다. 집으로 가면 토끼 같은 자식이 졸린 눈을 비비고 나와서 다녀오셨어요? 라고 인사를 해줄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셨을 것입니다. 행복하다고 외치면서 초록불을 확인하며 길을 건너시던 아버지를 멀리서부터 전속력으로 달려온 트럭이 강하게 치고 지나갔습니다. 삽시간에 눈앞에서 사라진 아버지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엄마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셨고요. 트럭에 치인 채 수십 미터를 날아간 아버지는 차갑고 딱딱한 아스팔트 도로 위로 떨어지셨습니다. 바로 숨을 거두셨어요.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아버지를 찾은 엄마는 구급차가 도착할 때쯤 혼절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두 분이 다정하게 귀가하시는 모습을 기다리며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스르르 잠에 들었었고요. 아침 해가 밝아서 눈을 떴건만 아직 두 분이 집에 계시지 않아서 이상하다 여겼었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면서 배가 고프다는 생각을 했었죠. 라면을 잘 끓이시는 아버지표 계란 라면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혼자 웃음을 짓기도 했었어요. 계란 라면을 꼭 먹어야겠다는 행복한 바람을 품으면서 씩씩하게 두 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영 제 평생의 아버지표 계란 라면을 먹을 수 없었죠. 영정 사진 속 아버지가 너무 낯설었고 기분이 이상해서 저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끔찍한 사고 소식이 제 귓가에 닿았던 그 순간부터 저는 계속해서 현실을 부정하고만 있었어요.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안 돌아가셨어. 내일 밤만 지나면 오실 거야. 집에 오셔서 계란이 맛있게 풀어진 라면을 끓여주실 거야. 그러면 나는 그걸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거야. 기다리면 돼. 아버지가 다시 오기를 내가 기다리면 돼. 넋이 나가서 중얼거리는 저를 친척 어른들은 안쓰러이 바라보셨습니다. 친척들이 애초에 많지 않기도 했지만 대부분 친가 쪽이었어요. 외가 쪽 친척들은 깊은 한숨이나 푹푹 내쉬며 혀나 끌끌 찰 뿐 저희 모녀를 누구 하나 진심으로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신용조차 안 하는 듯 보였어요. 그나마 이모들이 엄마를 챙겨주시려는 듯 굴었고요. 외할머니께서는 기어이 당신의 수건을 이루신 바 있었는데 그건 바로 엄마께 남동생이 하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넷째를 아들로 낳으셨던 거예요. 제 유일한 외삼촌이었죠. 외할머니께서는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시며 그런 핑계로 장례식장에 오지 않으셨는데요. 그래서 더욱 멀끔한 차림새를 하시고 장례식장을 찾아오신 외삼촌이 고맙게 보였던 걸지도 모릅니다. 평소에 망나니같이 굴어도 이렇게 무거운 상황일 때는 분위기를 파악하는 모양이라고 외삼촌을 두고 사람들이 수근수근 대는 소리가 들려왔었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초췌할 대로 초췌해져서 간신히 정신을 놓지 않고 버티고 계셨던 엄마에게 다가가신 외삼촌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합의금은 어떻게 됐어? 뭐? 무슨 합의금? 무슨 합의금이라니? 사고 낸 가해 차량 말이야, 트럭 주인. 그 사람하고 합의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고? 혹시 돈 좀 만지게 된 거야? 발자 좀 펴게 됐나? 개소리 할 거면 꺼져. 나 지금 네 멱살 잡을 기력도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좀 꺼지라고. 제발 부탁이니까.
섭섭하게 시리리. 합의금 얼마인지 안 알려줄 거야? 나한테 안 알려주고 싶어서 지금 이러는 거지. 너무하네. 아, 그러면 보험금은 얼마인데? 아, 설마 이건 알려주겠지? 이 미친놈아. 너 왜 자꾸 돈 이야기를 해? 그걸 왜 물어? 네가 왜 궁금해? 아, 왜겠어? 돈 필요하니까 그러지. 누나, 정말 미안한데 마음 추스르고 나면 나한테 따로 돈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내가 누나한테 설명해주고 싶은 게 하나 있어. 야, 이 인간 말종 새끼야. 네가 아무리 잔소리 한 번을 집에서 안 듣고 자라는 바람에 개차반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인간적인 도리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서명? 야, 무슨 설명을 해줄 건데. 나는 하나도 안 궁금한데 이런 나한테 무슨 수로 어떤 설명을 해주려고, 어? 야, 이 새끼야. 내가 너한테서 궁금한 설명은 네가 어쩌다가 이 지경으로 인간 말종까지 전락했는지 그거 하나야. 그것만 궁금하다고 뭔 말인지 알아들어? 엄마가 비명에 가까운 분노의 일가를 터뜨리셨고 모두가 그쪽을 주목하였습니다. 그러자 외삼촌은 아, 쪽팔리게 라는 소리를 계속 중얼거리셨고요. 엄마는 더 이상 참을 이유를 못 느끼셨겠죠. 나 지금 가뜩이나 더 살기 싫은데 잘됐다. 너 죽고 나 죽자. 너 오늘 어디 내 손에 뒤져봐. 너 같은 새끼는 진작에 내가 끝냈어야 됐는데 그게 이 사회를 위하는 길이었는데. 엄마는 눈이 돌아가신 채로 외삼촌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그렇게 온몸을 날려서 외삼촌을 공격하셨습니다. 너무 당황하신 나머지 얼이 빠져서 그걸 계속 맞고 계셨던 외삼촌은 정신을 차리시고는 보복을 가하셨어요. 깊은 상심에 잠겨 계셨던 엄마가 성인 남자의 힘을 당할 수는 없었겠죠. 주먹으로 얼굴을 한 대 맞으시자마자 바닥에 나뒹구셨습니다. 모두가 기함을 하면서 외삼촌을 뜯어 말렸고요. 장례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로 쌍욕을 연신 뱉으면서 엄마를 더 때리려고 안달이 나신 외삼촌의 모습은 광기에 사로잡힌 것으로 보였습니다. 제어가 안 되는 폭주 기관차 마냥 보였어요. 저는 머리가 아프도록 울기 시작했고 엄마의 코에서 흐르는 피를 보며 아버지가 정말로 돌아가셨다는 것이 조금씩 실감이 나서 무섭고 서러우셨습니다. 저희 모녀를 든든하게 지켜줄 존재가 이 세상 최고의 방패가 사라진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버거워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어디 멀리 여행을 가신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제 나름의 슬픔을 이겨내는 방식이었고 제 머릿속에 마련한 도피처가 바로 그것이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아픈 마음을 안고 지내는 동안 엄마는 진정으로 병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의 그 어처구니 없었던 소동으로 인해 외할머니께서 머리끝까지 화가 나신 바 있었어요. 감히 우리 아들을 귀한 아들내미를 떼녀? 천하의 나쁜 년 정신 나간 것. 저주받아 뒤질 것. 이 빌어먹을 것이 기어이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구나. 내가 그것을 낳는 게 아니었어. 우리 아들보다 먼저 태어나서 강한 기운을 빼앗아 갔던 것부터 내가 마음에 안 들었어. 잘못의 크기를 따져보자면 외삼촌의 것이 더 컸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하지만 애저녁에 상식 같은 건 버리셨던 외할머니께서는 이를 갈고 분노를 하시면서 엄마가 직접 당신의 앞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미친 노인네.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억울하게 한순간에 그렇게 남편도 잃은 마당에 내가 미친 노인네의 눈치나 보게 생겼어? 그토록 귀한 자기 아들이랑 평생 끌어안고 살기나 하라지. 나는 이제 관심 없고 상관없으니까. 사실 엄마는 유년 시절을 지나 성인이 되신 후에도 결혼을 하신 후에도
계속 당신의 모친을 애틋하게 생각하셨던 분입니다. 정확히는 애증이었죠. 외할머니가 너무나도 증오스럽고 싫은데 동시에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싶은 대상이었던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애정을 갈구하는 건 자연스러운 본능이니까요. 그런 엄마를 외할머니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에 비겁하고 치사하게 이용해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서서히 그 애증에서 벗어나게 되셨던 건 저를 낳으신 이유였어요. 딸이라고 해서 밉기는커녕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게 예쁘게만 한데 우리 어머니는 어째서 나한테 그러셨을까? 어쩌면 그러실 수가 있었을까? 당신께서 직접 엄마라는 존재가 되어보시니까 더더욱 외할머니를 이해할 수 없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랄수록 서서히 외할머니와의 교류를 줄여가셨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는 완전히 절연을 할 때였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엄마로 하여금 결심을 굳히도록 만들었죠. 직접 사죄를 하러 오라는 외할머니의 황당한 요청을 깔끔하게 무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외할머니께서는 정말이지 보통 이상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하서방은 좋은 곳에 못 갈 거다. 네가 이렇게 심술을 부리니 심보를 이토록 못 되겠으니 어떻게 하서방이 좋은 곳에 갈 수 있겠어? 지옥불에서 고통스럽게 타들어가고 있겠구나. 지금쯤 울부짖고 있겠네. 그거 다 너 때문이야. 외할머니께서 던지신 건 저주에 가까웠습니다. 악담도 그런 악담이 없었어요. 충격을 받으신 엄마는 단박에 절연을 선언하기는 하셨으나 한동안 지독한 악몽에 시달리셨습니다. 아버지가 지옥불에 타들어가며 살려달라고 제발 여기서 꺼내달라고 오열하시는 모습을 자꾸만 꿈에서 보신 겁니다. 정말로 나 때문에 내가 마음을 나쁘게 먹어서 남동생을 증오하고 친모와 인연을 끊을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해서 그래서 그이가 고통을 받는 건가? 죽어서도 안식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지? 엄마, 또 그런 악몽을 꾸신 거예요? 여기 찬물 좀 떠왔어요. 드시고 정신 좀 차리세요. 엄마 자꾸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또 외할머니한테 지시는 거라고요. 엄마는 평생 저오기만 하셨잖아요. 하지만 미영아, 정말로 나 때문에 네 아버지가 안식을 못 누리고 있는 거면 어떡하지? 내가 따라서 죽어야 할까? 그렇게 해서 직접 확인을 해야 할까? 멍하게 눈에 초점을 잃은 엄마의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아무렇게나 짓거려대는 엄마의 입, 버석하게 마른 입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저도 사실 그때 아직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던 아버지와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있을 때는 마치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 것처럼 상황을 꾸미고 상상을 해가면서 그렇게 놀았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제 눈에도 엄마의 상태가 무척이나 심각했던 거예요. 엄마의 앞에서 저마저 상태가 이상하다는 걸 들킨다면 그때는 저희 모녀가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도록 아무렇지도 않은 척 굴었습니다. 힘들었어요. 미치도록 버거웠어요. 얼마 후 외숙모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딴 소식 궁금하지도 않았는데 잘도 전달이 되더라고요. 사실 외숙모가 정말로 바람이 나서 잠적을 하셨던 건지 어땠던 건지 그 진실은 모릅니다. 외할머니와 외삼촌의 주장이 그러했을 뿐이죠. 외숙모 이전에 사실혼 관계였던 분까지 계셨는데 그분 역시도 어느 날 짐을 싸서 도망을 치신 바 있었어요. 아무래도 외삼촌이 제정신이 아니니까요. 여자 입장에서는 학을 떼고 도망을 갈 만했습니다. 아무튼 외숙모가 사라지신 것을 두고 외할머니께서는 어이없게도 저희 엄마 탓을 하셨어요.
자기만 혼자가 되기 싫었다 이거지? 그래서 기어이 우리 아들의 부부 생활을 끝장내려고 술을 쓰셨겠다. 빌어먹을 것. 내가 가만 안 둬. 어? 죽어서까지 저주 내릴 거야. 엄마가 수작을 부리셔서 외삼촌이 배우자를 잃고 혼자가 되셨다는 논리였어요. 정말이지 사람을 질리게 하고 미치게 만드는 분이셨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도 살아생전 만만치 않으셨던 분이라고 하던데 제 생각에는 아무리 그래도 외할머니의 이상한 수준에는 못 미쳤을 거라고 여겨지네요. 저희 모녀는 외할머니의 자태에 치가 떨면서 이사를 갔습니다. 친가 친척들 몇 분에게만 주소를 알리고 떠났어요. 전학을 간 저는 새로운 학교에서 적응을 도통 해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생각만 하면 우울했고요. 집에만 가면 속이 답답했어요. 점점 이상해져만 가는 엄마를 보면서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낄 때면 머리가 돌아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학교 생활을 제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이란 없었어요. 다만 엇나가는 것이라도 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었네요. 일탈을 안 하려고 들었어요. 그랬다가는 엄마가 완전히 무너질 것만 같았거든요. 해맑았던 엄마의 웃음을 못 본 지가 오래였습니다. 저도 힘들었으나 어떻게든 견디며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정신없이 울면서도 곧장 구급차를 부른 저의 빠른 행동력이 엄마를 살렸어요. 그리고 깨어나신 엄마는 저를 원망하셨죠. 네 아버지가 어쩌고 있는지 내가 확인해 볼 기회였는데 네가 망쳤어. 엄마, 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늘나라에 잘 계시잖아요. 아닐 리가 없잖아요. 대체 왜 확인을 하시려는 건데요? 그 미친 노인네가 분명히 저주를 내렸을 거야. 네 아버지가 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놨을 거라고. 내가 그러니까 확인을 해야 돼. 넋이 나가서 중얼중얼 대시는 엄마를 보며 저는 입을 틀어막고 오열을 삼켰습니다. 어느새 엄마의 정신이 완전히 맛이 가 있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일상을 사실 수 없는 정도였어요. 친가의 친척 어른들께서 십시일반 돈을 걷어 저를 기숙사에 있는 고등학교로 갈 수 있게 해주셨고 제가 어느 대학을 가든 1년치 학비는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사실 외가도 그렇지만 친가의 상황도 대체로 좋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집이 없었죠. 게다가 주로 사는 지역들도 다 멀어서 저를 책임지겠다고 나설 만한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전혀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렇게나마 저를 도와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엄마가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에 무한한 감사함을 느꼈어요. 저는 취업을 미리 걱정하면서 먹고 살 걱정을 덜기 위해서 일찌감치 진로를 정했습니다. 간호사가 되는 게 가장 나을 것 같더라고요. 가장 현실적으로 제 수준에서 전문적인 일을 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고요. 대학에 진학을 하고 성인이 되면서 혼자 아버지가 잠들어 계시는 곳을 찾아서 앞으로는 씩씩하게만 살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아버지의 죽음을 오롯이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참으로 오래 걸렸죠.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시기에 엄마는 멀리 시골로 떠나셨습니다. 그곳에서 안정만 취하시며 지내셨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그냥 조용히 내 건강이나 챙기면서 지내는 게 우리 딸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는 걸 알아서 정말 미안하다. 너에게 면목이 없다, 미영아. 이렇게 나약하고 못난 엄마라서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누가 뭐라고 하든 저에게는 엄마가 최고예요. 아시죠? 저는 엄마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하고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꼭 그러시기에요.
우리 미영이한테도 좋은 인연이 나타나야 할 텐데 이렇듯 못난 엄마가 없더라도 세상에 네가 의지할 만한 존재가 꼭 생겼으면 좋겠구나. 엄마가 울먹이며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머릿속으로 아버지를 떠올리고 계심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축복받지 못하고 태어나셨던 엄마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안고 사셨다가 아버지를 만나서 행복한 안정감이라는 것을 맛보셨죠. 저를 낳으시고 난생 처음으로 깊은 충족감을 맛보셨고요. 저에게도 좋은 인연이 나타난다면 제가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시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과연 제가 그럴 수 있을까 싶어서 별로 기대 따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외삼촌은 웬 사업인지 뭔지 아는 걸 잘못 손대셨다가 패가망신하셨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등쳐먹은 채로 감옥살이까지 하셨어요. 외할머니께서 통곡을 하시며 이 나라가 망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런 게 모정이라면 저는 별로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외삼촌이 계속해서 실패만 하셨던 결혼 생활이라는 걸 저는 탐탁스럽지 않게 여겼어요. 엄마가 저의 결혼을 바라시는 것 같아서 굳이 저 좋다는 남자가 있거든 그걸 막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을 열고 연애를 해보았으나 딱히 결혼으로 이어질 건덕지는 없었죠. 인연이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누구의 소개를 통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저희가 알아서 만났습니다. 운명처럼 서로를 알아보고 끌림을 느꼈어요. 조심스레 설렘을 안고 연애를 시작했지만 곧 장벽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의 배경이 제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저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간호사라는 직업, 보증금 2천짜리 작은 자취방, 시골에서 소일거리를 하시며 요양을 하시는 엄마, 저를 친손녀라고 생각조차 안 하시는 외할머니, 제발 길에서 우연이라도 마주치지 않았으면 싶은 전과자 외삼촌, 이런 거였는데요. 그 남자는 유능하고 부유한 양친, 각자 부잣집에 시집을 간 누나들, 근사하고 튼튼한 외제차, 역세권에 들어와 있는 오피스텔 자취집, 외국계 기업인 직장, 이런 것들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잘 사는 집 아들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만나면서 자연스레 알게 되었고요. 생각외로 너무 잘난 남자라서 제가 많이 당황했습니다. 맹세코 저는 신데렐라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건 동화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뭐? 내 아들 녀석이 누구하고 만나는 중이라고? 어떤 여자와? 간호사? 집안도 아주 변변치 않고 자기 몸 하나 간신히 건사하면서 간호사 일을 하는 여자와 진지하게 교제를 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다 보았나? 절대 안 돼. 연애질은 자기 멋대로 실컷 해도 상관없겠지만 결혼은 안 돼. 어디 감히. 역시나 현실은 동화와 달랐습니다. 그 남자의 부친 되시는 분께서는 저의 존재를 아시자마자 격렬하게 반대를 하셨어요. 사내 놈들은 여자의 눈이 돌아가면 베는 게 없기 때문에 혹시 아들이 이상한 결심이라도 내릴까봐 걱정이 된다고 하셨었죠. 저는 그분이 걱정을 많이 하시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어차피 제가 그 남자와 결실을 맺을 확률은 무척 낮아 보였거든요. 동화를 꿈꾸기에는 지독한 현실만을 살아온 저였어요. 그래서 제 연애 생활을 궁금해하시던 엄마께도 이 남자와는 전혀 결혼까지는 생각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태도가 그 남자를 더욱 안달나게 만들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점차 저에게 적극적으로 자꾸만 결혼 이야기를 꺼내댔거든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대답을 하며 밀어냈으나 저를 사랑한다고 외치는 그 목소리에 점차 가슴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괜찮은 척, 꿋꿋한 척 언제나 해왔으나 제가 진정으로 바랐던 건 편안하게 받는 사랑이었죠. 애정만 받으며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저의 본심이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던 시절처럼요. 못 이기던 척 그 남자에게 이끌려 가려던 때 상황이 예기치 못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 남자의 모친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던 겁니다. 원래도 지병을 앓고 계시기는 했으나 한동안 건강 상태가 양호했다고 하던데 갑자기 그렇게 되고 마셨어요. 내가 정말 오래는 못 살겠구나. 내가 남들보다 죽음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게 이제서야 실감이 나네. 그분은 허탈하게 그런 소감을 밝히시며 당신의 아들이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떠날 수 있다면 여한이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그 남자의 부친도 그 뜻에는 동의를 하셨으나 며느리로 저는 안 된다고 못을 박으셨어요. 균형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고 하시면서 저는 당신의 눈에 흙이 들어간다 하여도 절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저와 헤어질 생각이 없었죠. 본인도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아버지 말씀을 거역하는 불효자일 줄 나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 쓴웃음을 지으며 그런 말을 하던 남자의 아이를 얼마 뒤 저는 임신하고 말았습니다. 의도한 임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악부터 했었죠. 어떻게 그 희박한 확률을 뚫고 임신까지 되었는지 납득 불가였습니다. 이건 하늘의 뜻이라고 하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던 그 남자를, 아니 제 남편을 그때 저는 뿌리칠 수 없었죠. 저의 임신 사실을 아시고 당시의 시아버지께서는 크게 노하셨습니다. 내 아들놈이 이렇게나 그릇이 작을 놈인 줄은 몰랐구나. 내가 내 자식놈을 몰라도 너무 한참 몰랐어. 그러더니 남편의 뺨을 세게 치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너무 놀란 나머지 몸이 완전히 굳어버렸고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어요. 그 뒤로 남편은 뺨을 여러 차례 더 맞았습니다. 저는 어느새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시아버지께서는 결혼 문제를 뱃속의 아기가 세상에 무사히 태어나고 나서 그때 나누자고 하셨습니다. 우선은 시어머니가 가장 중요하지 저희의 임신이나 결혼을 두 번째라고 하셨어요. 듣고 보니 그 말씀이 옳았죠. 그래서 당장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며 외치려던 남편을 제가 만류했습니다. 남편을 말리는 제 모습을 시아버지께서 물끄러미 바라보셨던 게 유독 기억에 남네요. 엄마를 찾아뵙고 임신 사실을 알렸어요. 죄인이 된 것만 같았고 세상에 둘도 없는 불효녀가 된 것 같아서 고개를 저도 모르게 푹 숙이고 말았는데 용기를 내어서 다시 고개를 천천히 들고 보니 엄마의 표정이 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놀랐죠. 제가 덜컥 임신부터 해버렸는데 엄마는 혹시 실망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실망을 드렸죠. 미영아, 무슨 소리니? 나야말로 너에게 실망만 안겨주는 못난 엄마였는데 절대로 내가 너에게 실망할 일은 없어. 언제까지나 어린 것만 같았는데 어느새 이렇게 다 커서 어엿하게 사회생활도 하고 훤칠한 청년을 만나서 아이까지 가지다니. 그냥 이 모든 게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웃음이 난다. 미영아, 나는 그저 네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구나. 바라는 건 그게 다야. 엄마가 벅찬 표정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울컥하고 말았죠.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그런 저희 모녀를 지켜보던 남편도 어느새 코가 시큰해진 채였죠. 서울로 돌아오던 길에 남편이 그랬습니다. 저희 엄마 참 좋으신 분 같다고요. 그 소리에 제가 씩 웃음이 났어요. 아무렴 누구 엄마이신데요. 누구 아내이셨는데요. 당연히 좋은 분이시죠. 제가 기분이 좋아져서 계속 웃고 있는 걸 본 남편이 자기도 따라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우리 어머니하고 살갑고 정답게 대화를 나누는 자식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런 소리를 해? 어머님하고 그렇게 지내온 거 아니었어? 제가 놀라서 반문하자 남편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소위 부잣집 아가씨라 불리던 분이셨다는데요. 그럼에도
엄격한 가풍을 따라서 결혼하신 이후에는 철저히 출가 외인이라 여겨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꽤 호된 시집살이를 겪으셨다고 해요. 첫째 아이를 딸로 낳으시면서 입장이 더 난처해지셨고요. 게다가 건강 상태가 무척 안 좋으셨을 때 힘들게 가지셨던 둘째마저 딸로 태어나자 시어머니께서는 참담해 하셨습니다. 노골적인 시집살이가 이어졌었고요. 몸을 생각한다면 셋째는 되도록 갖지 않는 게 나을 거라고 병원 측에 소견이 진작에 있었다네요. 그럼에도 이후에 시어머니께서는 셋째를 임신하셨고 그렇게 남편이 태어났습니다. 그토록 바라셨던 아들의 탄생이었고 모두가 기뻐하며 축복을 해주었다고 해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점차 무감한 눈길로 당신의 아들을 바라보게 되셨죠. 내가 저거 하나를 낳기 위해 그간 갖은 노력을 다했던 거였구나. 그래서 나한테 남은 게 뭘까? 아들을 드디어 품에 안았는데 나는 왜 기쁘지 않은 걸까? 이런 내가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것만 같아서 싫고 내 건강을 온통 망쳐버리고 태어난 저것도 싫어. 별로 그렇게 애틋하지도 않아. 오죽하면 남편을 저거라고 칭할 때도 있었다네요. 시어머니께서는 무리한 임신과 출산으로 건강을 잃으셨지만 그보다는 마음의 병을 앓게 되신 듯 하였어요. 아이는 자신을 원하지 않은 어른을 구분해냅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상황을 귀신같이 눈치채죠. 남편도 그랬던 거예요. 시어머니께 가장 관심을 받고 싶어 안달이 났으면서도 동시에 선뜻 다가가는 게 두려워서 멀찍이 떨어진 자식으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만 봐도 다가갔다가 괜히 거절이나 당하는 자신의 모습이 그려져서 남편은 용기가 안 났다고 하네요. 성인이 되고 나서야 나이가 차니 여유가 생겨서 시어머니께도 서슴없이 말씀을 드리고 잘 지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나날들이 없던 것이 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미처 몰랐던 남편과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엄마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겉으로만 봐서는 모르는 속 안에 곪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새삼 이 세상에는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임신을 했다는 죄로 일하던 병원에서 나와야만 했어요. 감히 임신할 순서도 아닌데 임신을 했다면서 위에서 온갖 구박이 날아들었었거든요. 결혼이나 임신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간호사는 운명 공동체로 집단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처럼 돌발적인 행동을 했다가는 바로 배척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둘 때는 미련이 없었으나 불러오는 배를 매만지며 언젠가 다시 간호직에 복귀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마음을 어루만져주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아픈 곳이나마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며 살고 싶더라고요. 아이를 건강하게 낳고 난 뒤 생각할 일이라고 그렇게 안일하게만 여기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비극이 벌어지고야 만다는 것을 저는 또 한 번 깨닫고 말았습니다. 태어난 아기와 함께 웨딩 사진을 찍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는데요. 설마 그게 영원히 이뤄지지 않을 줄은 몰랐어요. 20년 지기라는 자기 친구들과 남편이 수상 스키를 타러 놀러 간다고 했을 때 부럽다, 잘 놀다 와 라고 인사를 했던 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 바다에서 남편은 숨을 거뒀고 싸늘한 주검으로 육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비보를 듣자마자 제가 영원히 아버지표 계란 라면을 먹지 못하게 된 것처럼 제 남편과 함께 웨딩 사진을 찍을 일은 제 평생에 없을 거라는 걸 인지했죠. 아버지 때 한번 겪어봐서 그랬나 봐요. 현실을 금세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슬픔 속에 쓰러져서 조산을 하고 말았어요. 이렇게 세상에 나온 아기는 다행히 잘 버텨주었습니다. 자기마저 이대로 가버리면 남은 사람들이 견딜 수 없다는 걸 알기라도 하는 것처럼 있는 힘껏 버텨주었어요. 대견했죠. 이 갓난아기가 불쌍하게 떠난 내 아들놈을
벌써부터 이렇게 닮았구나. 신기하게도 작고 쪼글쪼글한 얼굴임에도 남편이 보였거든요. 정말이지 남편을 쏙 빼닮은 아기였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그 점에 단 하나의 위안을 찾으신 뒤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명을 달리한 지 딱 49일째 되던 날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모자가 드디어 허심탄회하게 서로를 바라보며 애틋한 대화를 실컷 나누고 있을 거라고 모든 시댁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희망사항이었을 뿐일지도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저도 그럴 거란 생각이 들어서 위안이 되었죠. 그리고 아기가 첫 돌을 맞이하였을 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이를 맡아 키우고 싶다는 작은 시누이의 뜻을 따르기로요. 작은 시누이 부부는 시댁과 근거리에 살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엄마를 걱정하던 참이었습니다. 외삼촌이 도박판을 전전하시다가 질 나쁜 놈들에게 잘못 걸렸고 머리를 잘못 맞으셔서 뇌사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충격으로 실신하셨고 갑자기 치매 증세가 시작되었으며 말씀도 어눌하게만 뱉으셔서 이모들이 함께 부담하여 외할머니를 시설에 모셨습니다. 일렬의 일들이 엄마께도 충격이었던 것이죠. 괜찮았던 건강이 안 좋아져서 제가 걱정이었어요. 다시 정신과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거 아닐까 싶어서 초조했고요. 그런 와중에 간호사 일을 다시 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게 겹쳐있던 저를 향해 작은 시누이가 자기 조카를 3년간 맡아 키우고 싶다고 제안을 해왔던 거예요. 작은 시누이는 자기 시댁이 외국에 있는지라 그런 것에는 눈치를 안 보더라고요. 고심을 하던 저는 제 아이를 위해서라도 작은 시누이의 뜻을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3년 만일지 더 길어질지 몰라서 그게 불안했지만 어쨌든 제가 때마다 그 집에 들러서 아이를 보는 편이 낫겠더라고요. 그리고 은연중에 시아버지께서 제가 그런 선택을 내리기를 바라고 계셨고요. 그 은근한 압박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현명한 결정을 내렸구나. 네가 모친과 아무 걱정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내가 새로 이 집도 알아봐 주마. 거절하지 말라는 압박이 깃들어 있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었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 취직한 병원 근처에 아담하지만 깔끔하고 보안이 잘 되어 있는 신축 빌라 집을 시아버지께서 얻어주셨어요. 그곳에서 엄마와 지냈습니다. 한동안 시골 생활을 하셨던 분이라 도시 생활이 갑갑하지는 않으실까 싶었는데 그건 제 기우였어요. 엄마는 우울을 잊으시려 때마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셨고 지하철을 타고 서점에 가셔서 오래도록 책을 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표정에 생기가 도는 게 보여서 저도 힘이 났죠. 남편을 떠나보낸 그 슬픔, 허망함이 제 안에 아직 가득했습니다. 남편이라는 연결고리가 사라진 지금 저는 시댁에서 이방인일 뿐이라는 생각도 있었죠. 제 아이는 시댁 집안의 핏줄이었으나 저는 그들과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었으니까요. 살아온 배경도 너무나 달랐죠. 같은 나라, 같은 사회를 공유하며 살아왔으나 그들과 저는 철저히 다른 계급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피부로 느꼈으니 시아버지께서 은근하게 그어 놓으신 선을 감히 넘어갈 엄두를 못 냈던 것이지요. 조용히 그들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고 제가 잘 살아야 제 아이를 영영 빼앗기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었건만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고요한 제 일상의 호수에 파도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미영 간호사는 오늘도 싱그럽고 탱글탱글해 보이네. 네? 뭐라고요? 좋아 보인다는 뜻이야. 뭘 그렇게 정색하고 그래. 귀엽게 투정 부리는 것 같아서 그것도 보기는 좋네. 병원에 웬 미친 의사 한 놈이 있더라고요. 저보다 정확히 15살 많은 사람이었는데 제가 관상을 볼 줄은 모르지만 대단히 느끼하고 저열하게 느껴지는 관상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멀쩡히 처자식도 있었고요.
그런데 저에게 이상한 개수작을 부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습관적으로 역겨운 발언을 날리는 사람인가 싶어서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사람이 좀 그렇기는 해도 모두에게 저한테 하는 것 정도의 수위로 이상한 말들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자 그때부터 위기의식이 생겼어요. 제가 그 사람한테 목표물로 찍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그 사람과 마주치기라도 하면 사무적으로 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어떤 빌미도 주고 싶지 않았죠. 그게 먹히는 줄 알았던 어느 날 그 사람이 뒤에서 갑자기 제 등을 쓰다듬었어요. 소름이 끼쳐서 휙 돌아왔죠. 우리 성미영 간호사는 가만 보니까 어쩜 성씨도 성일 수가 있어? 야한 느낌이 참 잘 어울리네. 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멀쩡한 성을 가지고 그러시는 것도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자꾸 이러시면 정식으로 신고할 거예요. 신고한다고? 어디다가? 어떻게? 제 머리가 바삐 돌아갔지만 얼른 대답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은 저를 피식 비웃었죠. 저는 병원의 직원들을 찾아가 제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난감하단 반응을 보였어요. 정 상황이 그렇게나 힘들면 저보고 그만두라고 하더군요. 의사가 그만둘 확률은 없으니 제가 도망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이 왜 자꾸 저를 찔러보는지 그 이유도 알게 됐는데요. 이건 다른 층 간호사가 알려준 거였어요. 제가 결혼도 안 했고 만나는 사람도 없다고. 그 사람이 그 사실을 다른 간호사들에게 물었고 확인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아이가 있는 몸이었으나 저의 세세한 이모저모를 간호사들이 다 알진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제가 철저히 혼자인 여자라고 노모를 모시고 그렇게만 산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해놓았던 겁니다. 정말 골치가 아팠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쉬운 것 하나 없었으니 이것 또한 지나갈 시련이라고 여겼네요. 묵묵히 견디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끈질기도록 노골적으로 굴었습니다. 아유, 앞에서 볼 때는 몰랐는데 말이야. 좀 아까 멀리 뒤에서 보니까 우리 성미영 간호사는 빵댕이가 큰 편이었는데 애를 아주 순풍 잘 낳게 생겼어.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뭐가 크다고요? 제발 작작하세요. 사모님께 다 알리겠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나 너무 무서우니까 우리 성미영 간호사의 빵댕이 잠시 숨어 있어도 되지? 그 빵댕이 사이즈면 나 하나쯤 숨겨줄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어때? 너무 화가 나면 몸이 떨린다는 것을 그날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설마 외삼촌만큼이나 대책 없이 구제불능이 세상에 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고요. 수치심으로 치가 떨려왔고 결국 저는 영영 이걸 숨기고만 싶었던 엄마에게 이야기를 털어놓고 말았어요. 당장 그만두고 싶은데 그러면 도망치고 숨어버릴 것만 같아서 그조차도 분하다고 애써 눈물을 삼키며 다 털어놓았죠. 엄마는 분노가 어린 눈빛을 하시고 조용히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돼서 저는 다음 날을 살아갈 용기를 얻었죠. 이제는 정말 그 사람의 면상에 주먹을 날려줄 각오까지 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출근을 했어요. 그런 각오로 일을 하고 있던 저에게 웬 소란이 들려왔습니다. 다 필요 없으니까 쫄따구들은 사라져. 대가리 나오라 그래. 여기 병원장이 누구야? 저는 웬 진상 환자가 등장했나 싶었는데 목소리가 익숙해서 다가갔다가 입을 틀어막았어요. 제 시아버지셨던 거예요. 다가가서 말리려고 했는데 그땐 누군가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돌아보니까 엄마이셨어요. 시아버지를 발견했을 때보다 제가 더 놀랐습니다. 엄마는 비장한 표정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찾아뵙고 다 말씀드렸다. 모든 답이 그 안에 들어있었죠. 시아버지께서 다 아시고 찾아오셨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시아버지를 말릴 수가 없었죠.
대체 윗대가리는 왜 자꾸 찾으시는 건지 싶어서 제가 걱정스런 한숨을 내쉬고 있던 바로 그때였어요. 아니, 한 선생님이 아니십니까? 어허, 자네는 낯이 있군. 이전에 우리 본 적이 있었지? 아무렴요. 제 은사이신 정재곤 교수님과도 막연하신 분을 제가 어찌 몰라 뵙겠습니까? 저 그런데 여기는 어쩐 일로, 며느리 분 일로 오셨다는 게 대체 어찌된? 감히 내 하나뿐인 며느리에게 정신 나간 개의 수작질을 부린다는 그런 미친놈이 여기서 일을 한다던데 말이야. 그런 미친놈이 어떻게 의사질을 하고 있는 걸까? 나는 그 해답을 얻고자 해서 왔네만. 그 해답이 내 성에 차지 않을 시 오래간만에 내 인맥 사전을 뒤척거려 봐야겠어. 상황을 인지하기도 전에 하나뿐인 며느리라는 대목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장이 하얗게 질린 채로 대리석 바닥에 냉큼 무릎부터 꿇는 광경을 또렷하게 보지 못했네요. 자꾸만 차오르는 눈물을 훔치기에 바빴거든요. 저에게 더러운 언행을 일삼았던 그 사람이 끌려 나와서 병원장 옆에 금세 무릎을 꿇었고요. 자기가 만만해서 찔러보는 감이라고 여겼던 제가 그런 대단한 분의 며느리라는 사실을 알고는 거의 기절할 듯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지독한 수치심을 느꼈다는 다른 간호사들의 증언이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의 더러운 언행을 견디지 못하고 일을 그만둔 간호사도 그간 여럿이었습니다. 알아서 처리하게 기회를 줄 때 정확히 해내는 것, 그게 기본이지, 안 그런가? 예, 물론입죠. 번거롭게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병원장이 연신 깍듯하게 예의를 차려서 시아버지께 인사를 올렸어요. 시아버지께서는 평온하시기만 했습니다. 저게 바로 여유라는 것이구나 싶었네요. 시아버지께서 대단하신 분이고 특히나 법조계 인맥이 무척이나 많다는 사실 정도는 저도 알고 있었으나 설마 저런 위압감을 내시는 분일 줄은 몰랐어요. 저를 비롯해 그간 많은 피해자를 만들어 온 그 사람은 일자리를 잃고 쫓겨났습니다. 아주 초라한 퇴장이었죠. 이마가 거의 다리에 닿을 정도로 깊숙이 머리를 숙여서 저에게 사과를 하던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며 저는 기분이 참 묘했었네요. 아버님, 제 일에 나서주셔서 도와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네가 무슨 수로 은혜를 갚는다는 소리냐? 건방진 소리를 할 시간이 있으면 집에나 한 번 더 들려서 밥이나 같이 먹고 가라. 집이요? 아버님 계신 곳이요? 제가 그래도 되나요? 며느리인 네가 안 되면 그럼 누가 되랴? 혼자 오기 못하면 사부인도 모시고 오든가. 시아버지의 말씀에 제가 깜짝 놀랐고 그와 동시에 가슴이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엄마가 제가 겪고 있는 상황을 시아버지께 말씀드렸을 때 그 자리에서 이런저런 대화도 오갔던 모양이었습니다. 그 계기로 시아버지께서는 저희 엄마가 어떤 상황을 지나오신 분인지 처음 알게 되셨던 거예요. 왠지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떠올리고 마셨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저는 들더라고요. 조심스레 엄마를 모시고 시댁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요. 생각보다 안 불편해서 신기했어요. 아이가 항상 시댁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시댁에 방문하면 아이도 꼭 볼 수 있었고요. 그런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저는 그들의 일부가 되어갔죠. 어느덧 가족이라는 이름이 어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엄마보다도 제 시누이들이 더욱 이런저런 소리를 냈던 것만 봐도 여러모로 많이 가까워졌죠. 아이는 5살 때부터 제가 아예 데려와 키웠는데요. 솔직히 엄마가 육아를 다 해주셨어요. 언제나 감사하고 든든한 제 인생 최고의 존재가 바로 엄마이시네요. 아이가 지나치게 말썽을 부리고 말을 안 들을 때는 지체 없이 시아버지께 데려간답니다. 호랑이 같으신 시아버지 앞에서는
천하의 말썽꾸러기도 얌전해지고 말거든요. 하늘나라에서 남편이 어찌 보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정말로 궁금한 건 외할머니와 외삼촌이에요. 그곳에서 설마 평온한 안식을 취하고들 계시려나요? 이런 것에 능통하신 분이 있다면 그 예측을 부디 저에게 알려주셨으면 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입니다. 올해로 결혼 10년 차가 되었는데 얼마 전 백수 남편과 아들밖에 모르는 시어머니의 막대먹은 언행에 못 참고 이혼을 선언했네요. 이래저래 답답한 마음에 제 이야기를 할 곳이 없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놉니다. 저와 남편은 동갑내기인데 어려서부터 같은 동네에 살았던 소꿉친구입니다. 남편이 먼저 저를 이성으로 좋아하기 시작해서 끊임없는 구애 끝에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저와 남편은 30살 때 결혼식을 올렸고 의도치 않게 결혼한 해에 첫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신혼생활을 2년 정도 즐기고 아기를 낳을 생각이었는데 허니문 베이비로 신혼여행을 갔다가 하늘에서 첫째 아이를 바로 점지해 주셨네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육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엄마가 될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아기를 낳아서 그런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첫째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힘겹더라고요. 남편도 갑작스럽게 아빠가 되면서 좋기도 하지만 가장의 무게감이 컸는지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회사에 육아휴직계를 내고 남편이 외벌이 생활을 하게 되면서 매일같이 한숨을 쉬고 저한테 언제 회사에 복직할 거냐고 물어봤던 것 같네요. 그런데 제가 첫째 아이를 돌보며 육아휴직을 하던 시기에 저희 부부의 불찰로 인해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말았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은 지 1년도 안 된 시점에 바로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나니 이런 이야기를 해선 안 되지만 당시엔 기쁘기보다는 절망적이었던 것 같아요. 첫째 아이를 낳고 제 몸도 아직 회복이 안 되었는데 다시 뱃속에 아기를 품고 있어야 한다니 체력적으로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리고 첫째 아이를 낳고 다시 회사에 복직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임신으로 인해 모든 계획을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둘째 아이가 생기면서 외벌이 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나게 된 거죠. 둘째 아이까지 태어나고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고 남편은 혼자서 외벌이 생활을 하느라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연년생으로 2명이 생기다 보니 돈이 배로 많이 들어갔는데요. 왜 다들 아기가 태어나면 분유값, 기저귀값 벌어야 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매달 아이 둘한테 나가는 돈만 100만 원 가까이 되었고 남편 혼자 외벌이 생활하기에는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회사에 바로 복직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진 않았는데요. 저 대신 어린아이 둘을 보육해 줄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더라고요. 저의 친정 부모님께서는 물류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계셔서 주말까지 회사 업무로 바쁜 생활을 보내시느라 저희 아이들을 돌봐주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귀농을 하셔서 너무 멀리 지방에서 떨어져 계셨기 때문에 저희 집을 왔다 갔다 하시기에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저희 집 주변 어린이집들은 이미 아이들이 꽉 차서 못 들어간다 그러고 그렇다고 이모님을 쓰기에는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아이들이 좀 더 클 때까지 보육을 맡아서 하고 남편 혼자서 돈을 버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죠. 남편은 회사 생활로는 생활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회사 일을 끝마치고 저녁에는 간간히 대리운전도 뛰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만 해도 저희 남편이 아빠로서 책임감 있고 남편으로서 든든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밖에서 돈 버느라 고생하는 남편을 위해 집에 돌아와서는 푹 쉴 수 있도록 두 아이의 육아를 전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3년 가까이 임신과 출산 그리고 아이들 보육으로 시간을 보냈고 남편은 밤낮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회사 퇴근 후 혼자서 저녁 식사를 하다가 크게 한숨을 쉬더니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유리야, 너 언제까지 집에서 애들만 볼 거야? 나 혼자 외벌이 하는 거 더 이상은 못하겠어. 회사 퇴근하고 대리운전 나가는 것도 지치고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 매일 잠도 얼마 자지도 못하고 회사 가서 일하다가 꾸벅꾸벅 졸아. 팀장님한테 몇 번이나 그런 모습 보여서 경고까지 받은 상태이고. 남편은 그동안 힘든 기색을 크게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날따라 많이 지치고 힘들었는지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애처롭더라고요. 여보, 많이 힘들지? 안 그래도 이제 애들 어린이집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었어. 회사에서도 무급 휴가까지 다 쓴 상태라 이제 복직해야 할 것 같아. 그동안 여보 혼자서 외벌이 하느라 고생 많았어. 다음 달부터 내가 회사 복직할게. 제가 회사에 복직하는 게 그렇게 좋았는지 남편은 갑자기 밥 먹다 말고 일어나서 저를 안더니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저는 3년 만에 회사에 복직하는 거라 다시 업무를 익힐 수 있을지 두렵고 걱정이 되었는데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저의 복직을 반가워하니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 날부터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회사에 복직하였습니다. 남편은 당장 대리운전을 그만두었고 여유가 생겼는지 얼굴에 미소가 한가득이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대리운전을 나가지 않는 대신 새로운 취미를 가졌습니다. 바로 컴퓨터 게임을 시작한 것인데요. 오랜 세월 남편을 옆에서 봐왔지만 그동안 컴퓨터나 핸드폰을 가지고 게임하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게임에 취미를 가지길래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여보, 게임에 관심도 없던 사람이 왜 갑자기 컴퓨터 게임을 하는 거야? 남편은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모니터에 빠져들 것처럼 고개를 앞으로 숙이더니 이야기했습니다. 회사에서 남자들끼리 이야기하는데 돈 안 들이고 스트레스 푸는 방법으로는 컴퓨터 게임이 최고라고 하길래 처음에는 시답지 않게 흘려들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해보니까 정말 스트레스도 풀리고 좋은 것 같네. 저는 남편이 지난 3년 동안 외벌이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텐데 컴퓨터 게임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게 술을 마시거나 도박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건전한 취미 생활이라는 생각에 남편의 새로운 취미 활동을 지지해주기로 마음먹었죠. 그런데 저도 이제는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 그동안 혼자서 맡아왔던 살림과 육아를 회사 일과 병행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저의 하루 일과를 공유하자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이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출근 준비를 합니다. 모든 게 마무리되면 아이들을 깨워서 씻기고 밥 먹이고 어린이집에 등원을 시키는데요. 부랴부랴 회사에 출근해서 하루 업무를 끝마치고 퇴근길에 아이들을 하원시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들 저녁을 챙겨주고 목욕 후에 재워주면 하루가 끝나는 것 같아요. 아이가 한 명이면 좀 더 여유가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토끼 같은 자식들이 2마리나 되다 보니 아이들 뒷바라지를 해주다 보면 제 밥 먹을 시간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편은 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지난 3년간의 외벌이 생활에 대한 보상으로 제가 회사 일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혼자 육아를 전담하면서 남편이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준 것 같아요. 아이들을 돌보느라 저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가끔은 일부러 아이들과 방 안으로 들어가 남편에게 말을 거는데도 저희를 쳐다보기는커녕 모니터만 뚫어져라 바라보더라고요. 그런 생활을 한 달 넘게 하다 보니 금방 지쳐버렸고 더 이상 살림과 육아를 혼자선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이들을 모두 재우고 남편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저녁도 안 먹고 이렇게 게임만 하는 거야. 나랑 이야기 좀 하자. 남편은 게임에 집중하다 보니 제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게임을 하고 있는 동안엔 대화가 안 되겠다 싶어 모니터를 꺼버렸는데요. 순간 남편이 깜짝 놀라더니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밥도 안 먹고 지금까지 공들여서 다 읽어놓은 게 한순간에 없어져 버렸잖아. 저는 남편이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뭘 읽어놓았다는 건지, 그리고 모니터를 껐다고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여보, 나랑 이야기 좀 하자고. 여보가 내 말에 집중 안 하니까 모니터를 끈 거잖아. 나 이제 혼자 힘으로는 살림하고 육아 모두 다 못할 것 같아. 내가 무슨 슈퍼우먼도 아니고 회사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아이들까지 어떻게 다 보겠어. 한 달 넘게 여보가 스트레스 풀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 줬으니까 이제는 나랑 같이 분담하자. 남편은 여전히 제가 모니터를 끈 게 그렇게까지 화가 났는지 씩씩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이야기하자. 한 달 넘는 시간이 충분한 거야? 나는 지난 3년 동안 밤낮으로 일하느라 잠도 못 자고 쉬지도 못했는데 여보한테는 한 달이 충분한 시간이구나. 미안한데 나한텐 아니야. 나도 내 삶이 있고 내 시간이 필요하다고. 남편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아이가 둘 있는 집안에서 남편의 말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지해 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도 저만의 삶과 시간이 필요한데 왜 엄마라는 이유로 일, 살림, 육아를 모두 감당해야 하는 것인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여보한테 충분한 여유 시간을 주고 싶은데 내가 이제는 회사를 다니고 있잖아. 그전에는 회사 일을 안 하니까 살림, 육아까지 모두 맡아서 했던 건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잖아. 여보 회사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 얼굴도 안 쳐다보고 방으로 냅다 들어가서 몇 시간째 컴퓨터 게임만 붙잡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삶이란 생각이 들어? 남편은 컴퓨터 게임을 시작한 이후로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는데요. 평일에는 특히나 회사 퇴근하고 컴퓨터 게임을 한번 시작하면 아이들이 잘 때까지 아예 방에서 나오질 않더라고요. 아이들도 아빠와 지내는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 어쩌다 한 번씩 아빠가 안아주려고 하면 거부하거나 울음을 터뜨리기 일쑤였습니다. 아이들이 아빠가 낯설어서 그런 반응을 보이면 남편도 반성하고 아이들과 좀 더 놀아주고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 남편은 아이들이 자신을 거부했다며 혼자 삐져서는 더욱 컴퓨터 게임에 매진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나는 지난 3년간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 그 보상이 내가 마음껏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있게 날 내버려 두는 거야. 이것마저 여보가 못하게 하면 나는 스트레스 받아서 회사 때려치울지도 몰라. 남편은 모니터를 다시 켜면서 단호한 어투로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의 말을 듣고 속으로 온갖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 3년간 저도 아이 둘을 낳고 기르느라 제 삶이 없이 하루하루를 보낸 것 같은데 남편이 외벌이 하느라 고생하긴 했지만 그걸 희생이라고 말하니 섭섭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들이 희생이라기보다는 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이들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부모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남편과 더 대화를 나누고 싶었지만 남편이 모니터를 켜고 게임에 다시 접속하는 바람에 대화를 더 이상 이어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저랑 대화를 나눌 때는 표정이 굳어서 예민하게 굴더니 컴퓨터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미소를 짓더라고요. 그 순간 남편한테는 지금 유일한 숨구멍이 컴퓨터 게임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속으로는 남편의 행동에 열불이 나긴 하지만 남편 말대로 조금만 더 컴퓨터 게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자고 마음을 바꿨네요. 그런데 그때 남편과 한바탕 싸우더라도 컴퓨터 게임을 못하도록 막았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한술 더 떠 행동하더라고요. 그래도 주말에는 평일보다 좀 더 아이들과 놀아주는 편이었는데 어느 날은 주말에 갑작스럽게 약속이 생겼다며 아침 일찍부터 나가겠다는 겁니다. 아침잠이 많아서 주말엔 늦게까지 자는 사람이 아침 일찍부터 무슨 일 때문에 나가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았는데요. 여보, 무슨 약속이길래 주말 아침부터 그렇게 서둘러서 나가려는 거야? 남편은 제 눈치를 한번 쓱 보더니 거짓말은 하기 싫었는지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가입한 게임 동호회가 있는데 거기 모임 사람들이랑 PC방에 가서 다 같이 게임하기로 했거든. 게임하고 회식하기로 해서 아마 오늘은 늦게 들어올 것 같으니 그렇게 알아둬. 남편이 게임 동호회에 나간다니 정말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부록을 바라보는 나이에 남편이 어린애들처럼 PC방에 가서 사람들과 모여서 게임을 한다고 하니까 철딱선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아침 일찍부터 깨어나 칭얼거리는 둘째 아이를 업은 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주말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야지. 내가 100번 양보해서 평일엔 여보 마음대로 컴퓨터 게임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잖아. 그런데 주말까지 게임하겠다고 PC방 간다는 게 말이 되는 상황이야? 내가 어느 정도까지 여보를 이해해줘야 되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다. 남편은 기분 좋게 나갈 준비를 하다가 제가 하는 말이 언짢았는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주말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라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야? 나는 주말에 내 취미 활동도 못해? 내가 게임하는 게 못마땅하면 여보도 공평하게 취미 활동이나 하면 되잖아. 나 약속 시간 늦어서 얼른 가봐야 하니까 비켜. 남편은 뭐가 그리 당당한지 제가 화낼 틈도 없이 그렇게 말하고는 현관문을 나가버렸습니다. 덩그러니 둘째 아이를 업고 남겨져 있는 제 모습이 참 비참하더라고요. 남편이 살림이니 육아에 아예 동참을 안 하는데 제가 어떻게 취미 활동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게임을 하겠다며 나간 남편을 생각하면 지금도 이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날 남편은 아이들이 잠들고 한참 후에 술을 잔뜩 마신 채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평일 동안 잔뜩 밀린 살림을 하고 아이들과 놀아주느라 굉장히 지친 상태였는데요. 뭐가 그리 기분이 좋은지 남편은 룰루랄라 하며 집에 들어와 흥얼거리더라고요. 이정석, 너는 내가 불쌍하지도 않냐? 하루 종일 살림하고 육아하고 밥 한 끼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데 너는 그런 와이프 앞에 두고 고기 냄새, 술 냄새 풍기면서 집에 들어와서 노래가 저절로 나오니? 저는 평상시 남편에게 여보, 당신이라고 부르다가 화가 날 때면 이름을 불렀는데요. 아무래도 남편이지만 소꿉친구이기도 해서 화가 날 때는 이성을 잃고 이름을 부르게 되더라고요. 네가 뭐가 불쌍하냐? 그동안 부잣집 부모님 만나서 잘 먹고 잘 싸고 잘 컸잖아. 내가 언제 아이 둘 낳자고 한 적 있었어? 네가 낳은 새끼들이니까 당연히 책임지고 잘 키워야 하는 건데 뭐가 나한테 그렇게까지 불만이 나서 툭툭대는 건데. 술 마신 사람을 붙잡고 말해봤자 소용없겠지만 그래도 화가 치밀어 올라서 가만히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참, 우리 애들이 내 새끼만 돼? 네 새끼도 되지? 요즘 세상에 아빠가 육아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엄마랑 동등한 입장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거라고 하더라. 아빠면 아빠답게 행동해. 애들이 좀 더 커서 아빠가 컴퓨터 게임하느라 못 놀아준다고 하면 부끄럽지 않겠니? 그리고 우리 부모님 이야기를 왜 꺼내는 건데? 남편은 저와 대화를 나누면서 술이 점차 깼는지 제가 하는 말에 기분이 상해 버럭 화를 냈습니다. 내가 언제 아빠 노릇 안 한 적 있어?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아이들 위해서 밤낮으로 일한 거잖아. 그리고 솔직히 네가 그동안 장인 장모님 밑에서 모자랄 것 없이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는 게 쉬운 건 줄 알아? 너는 내 입장에 서서 가장으로서 부담을 느껴본 적도 없으면서 뚫린 입을 하고 막 그렇게 막말하냐? 남편은 걸핏하면 지난 3년 동안 밤낮으로 일한 것에 대해 피해의식을 느끼는지 저와 싸우다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꼭 그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지금은 저도 남편과 똑같이 회사에 나가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남편이 가장으로서의 부담감을 느낀다고 하니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정석아, 말은 똑바로 하자. 내가 돈 안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나도 지금 회사 나가서 너랑 똑같이 돈 벌고 있잖아. 그리고 결혼 전에 부모님하고 같이 살 때도 성인 되고 나서 부모님한테 용돈 한 번 받은 적이 없거든? 내가 알아서 돈 벌어서 자급자족했지. 늦게까지 술 마시고 들어왔으면 이상한 말 짓거리지 말고 곱게 들어가서 자라. 남편은 화는 나는데 말발로 저를 더 이상 못 이기겠다고 판단했는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면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남편이 이런 식으로 컴퓨터 게임에 빠져 중독이 되면 지금보다 더 가정에 소홀할 것 같아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저 혼자 살림이며 육아까지 다 맡아서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제 속이 뒤집어진 사건이 하나 발생했는데요. 귀농을 하신 시부모님께서 갑작스럽게 손주들이 보고 싶으시다면서 미리 연락도 안 하고 저희 집으로 찾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말 아침부터 초인종이 울렸고 저는 누군가 싶어 인터폰을 바라보니까 시부모님이시더라고요. 깜짝 놀라 자고 있던 남편을 깨웠습니다. 어머, 여보, 일어나봐. 아버님, 어머님께서 우리 집에 오셨어. 남편도 자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는데요. 평일 내내 회사 일하고 육아 일하느라 살림을 제대로 못해 집안이 엉망이더라고요. 그런데 시부모님께서는 이미 집 앞에 와 계시니 어쩔 수 없이 바로 현관문을 열어들었습니다. 시부모님과는 6개월 만에 뵙는 것 같았는데 시어머님께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기 키우는 집이 왜 이리 돼지우리냐? 유리 너는 엄마가 돼서 이런 환경에서 애들을 키우고 싶니? 매일매일 부지런히 청소하고 정리하면 이 정도는 아닐 텐데 아우 집안 꼴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사실 저는 시어머님과 사이가 별로 좋지는 않았는데요. 시어머님은 결혼할 때부터 이유가 뭔지는 몰라도 저를 달갑게 보시지 않았고 다정다감하게 대해주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제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옳았구나 하고 그걸 꼬투리 삼아 저에게 막말을 일삼으셨습니다. 이번에도 오랜만에 저희 집에 오셨는데 집안이 엉망이자 그걸 빌미로 저한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다시 회사를 다니게 되어서요. 회사 일에 살림, 육아까지 모두 잘 해내기가 여간 쉽지가 않네요. 그리고 영호 아빠가 같이 살림을 분담해주면 이 정도까진 아닐 텐데 요즘 컴퓨터 게임에 빠져 살아서요. 저 혼자 모든 일들을 다 해야 해서 집안이 이 모양 이 꼴이네요. 저는 일부러 시어머니께 남편이 집안일에 대해서는 살림이든 육아든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는다는 걸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나이에 맞지 않게 컴퓨터 게임에 빠져 사느라 가정이 소홀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죠.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시어머님께서 남편에게 한 소리 하실 줄 알았는데 예상 밖의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너는 고자질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을 그딴 식으로 하니? 그리고 정석이가 가장으로서 돈을 안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만 하면 되지. 자고로 집안의 기둥인 남자는 살림이니 육아니 하는 거 아니다? 시어머님은 정말 옛날 옛적 고리타분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다른 며느리들처럼 회사 일 안 하고 집에서 아이들만 보고 살림하는 여자가 아니라서요. 저도 영호 아빠처럼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거든요. 집안의 기둥이 영호 오빠 하나가 아니라 저까지 포함해서 둘입니다. 그동안 저는 시어머님 하시는 말씀에 고분고분 따르는 편이었는데요. 남편이 컴퓨터 게임에 빠져 가정에 소홀하다 보니 이판사판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렸습니다. 시어머님께서도 평상시 고분고분하던 제가 말대꾸를 하는 것 같아 기분이 언짢으셨는지 한마디 덧붙이시더라고요. 아, 너도 돈을 벌어오니 잘났다 이거구나. 엄마가 돼서 엄마 노릇을 해야지. 회사 나가서 일하느라 집안 살림에도 소홀하고 아이들도 잘 돌봐주질 못하면 그게 무슨 엄마냐? 그럴 거면 당장 회사 일 때려치워라. 그리고 너네 부모님께서는 그렇게 돈 많이 버셔서 뭐해 쓰신다니? 회사 그만둘 거 아니면 부모님한테 돈 보태달라고 해서 이모님이라도 쓰던지. 이런 집안 꼬락서니로 우리 손주들이 잘도 자라겠다. 갑자기 시어머님께서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시니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께서 버는 돈이 부모님 돈이지 제 돈인가요? 그리고 저랑 남편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 돈을 가져다 쓸 이유도 없고요. 시어머님께서는 저희한테 돈 보태주실 것도 아니면서 친정 부모님 돈은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습니다. 여기에 남편이 한마디 덧붙여서 기름을 붓더라고요. 여보, 엄마 말씀대로 장인 장모님께 돈 타면 되지 왜 궁상이야. 두 분 다 바쁘셔서 우리 애들 못 봐주시는데 대신에 여보가 돈으로 해결해달라고 말씀드려봐. 우리도 궁상 떨지 말고 이제는 편하게 이모님 좀 쓰자. 저는 남편까지 저희 친정집이 마치 은행인 것처럼 돈을 요구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과 남편을 째려보면서 이야기했네요. 여보, 너는 좀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어머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제가 맞벌이 하지 않으면 영호 아빠가 버는 돈으로는 저희 이렇게까지 생활도 못해요. 그리고 제가 저희 부모님께 돈 맡긴 것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왜 저한테 돈을 보태주시나요? 그러면 어머님께서는 저희한테 돈 보태줄 건가요? 그렇다고 하면 당장 회사 일 때려치든지 아니면 이모님을 당장 구할게요. 제가 버럭 화를 내며 맞는 말들로 또박또박 따지자 시어머님께서는 더 이상 저에게 뭐라고 하지 못하시고 갑자기 손주들을 찾으셨습니다.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이럴 때 시아버지께서 나서서 저를 대변해 주심 좋으련만 시아버님은 늘 시어머님 귀에 눌려서 아무 말씀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부모님의 깜짝 방문은 저희 속만 뒤집혀지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남편과 갈등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남편은 지겹지도 않은지 몇 년 동안이나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었고 여러 번 대화를 시도했지만 결국 말이 통하지 않아 저는 아예 남편을 포기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저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커갈수록 손이 더 많이 가서 저 혼자만으로는 육아를 감당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 속사정을 털어놓고 친정엄마에게 기댔습니다. 아버지와의 사업 때문에 늘 바쁘던 어머니이지만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 틈나는 대로 아이들을 돌봐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저희 집에 오셔서 아이들을 봐주셨는데요. 남편은 장모님이 집에 오시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컴퓨터 게임에 몰두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집에 오면 인사만 하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 나오지도 않고 게임을 한 것 같아요. 당연히 친정엄마는 그런 사위의 모습을 보고 못마땅해 하셨고 저만 고생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친정엄마가 오시기로 한 날 웬일인지 남편이 컴퓨터 게임을 하지 않고 저희 엄마를 기다리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남편에게 물어봤는데요. 오늘은 웬일로 방에 들어가서 게임 안 하고 장모님을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남편은 제 물음에 의미심장한 미소를 보이더니 아무 일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긴 했지만 게임을 하지 않고 저와 함께 아이들을 돌보니 좋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무언가 좋은 일이 있는지 혼자서 시시닥거리면서 아이들과 놀아주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오셨고 엄마도 남편이 방에 들어가 있지 않고 거실에 나와 아이들과 놀아주는 모습을 보며 기이하셨는지 먼저 말을 건네셨습니다. 이서방, 오늘은 웬일로 게임도 안 하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있는 겐가? 집에 들어와서 이서방 모습을 보니 내가 잘못 봤나 싶어서 눈을 한참 비볐네. 남편은 평상시와 다르게 저희 엄마에게 친절한 미소와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안 그래도 제가 어머님 오시길 기다렸습니다. 제가 긴히 어머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한테는 아무 이야기도 없었는데 저희 엄마에게 따로 할 얘기가 있다고 하니 무슨 일인가 싶었죠. 저희 엄마도 평상시 대화를 잘하지 않았던 사위가 먼저 다가와 이야기를 하니 의아해하셨습니다. 그래, 긴히 할 얘기가 나에게 있다 그러니 뭔지 말해보게. 저는 남편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굉장히 궁금했고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항상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컴퓨터 게임만 하니 많이 한심하셨죠? 그런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게임을 하나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는 남편이 뚱땅지같이 무슨 이야기를 하나 싶었습니다. 게임을 개발하고 있다니 무슨 말인가?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는 거 아니었어? 그리고 자네가 프로그래머도 아니고 어떻게 게임을 개발하는 건가? 저희 엄마도 남편의 말이 이해가 안 갔는지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회사 그만둔 지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이제는 유리한테도 사실대로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어머님께 제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다 털어놓으려고 했네요. 제가 게임 동호회를 통해서 알게 된 프로그래머 동생이 하나 있는데 아주 알짜배기예요. 저는 그 동생을 감히 천재라고 부르고 싶네요. 그 천재 같은 동생이 게임 하나를 개발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공동 창업자로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남편이 저한테 아무 논의 없이 회사를 다짜고짜 그만뒀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살림도 육아도 전혀 하지 않고 컴퓨터 게임을 하더라도 꾹 참았던 가장 큰 이유가 회사를 다니면서 경제활동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런 회사를 그만두었다니 저한테는 크나큰 충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네 지금 회사를 그만뒀다니 제정신인가? 아이도 둘이나 있으면서 가장으로서 책임감 없이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저희 엄마는 남편의 회사를 그만두었단 말에 격분하며 화를 내셨고 남편은 저희 엄마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하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시고 제 말 먼저 들어보세요. 게임 하나 잘 개발해서 대박나면 몇십억, 몇백억 단위로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이에요. 제가 직접 개발하는 건 아니지만 그 동생이 개발할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주고 있고 무엇보다 공동 창업자로 법인 사업자 등록증까지 낸 상태입니다. 저는 남편이 평상시 우스갯소리로 본인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실제로 사업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남편은 계획성도 없고 실행력도 떨어져서 평범한 회사 생활이 딱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사업자 등록증까지 낸 상태라고 하니까 놀랄 노짜였습니다. 그런데 개발 중인 게임 퀄리티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도 더 필요하고 사무실도 얻어야 할 것 같은데 임대료가 만만치 않아서요. 아무래도 투자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장모님이었네요. 장모님께서도 장인어른과 사업체를 크게 운영하셔서 잘 아실 것 같아서요. 사업 한 번 하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필요한지요. 남편이 결국 저희 엄마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게임 사업을 하기 위해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엄마는 평상시 성격이 화끈하고 솔직하신 편이라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애둘러 돌려서 하시진 않는데요. 그리고 감정에 따라 고스란히 얼굴 표정에 다 드러나는데 남편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화가 나셨는지 표정이 굳어지셨습니다. 자네, 사업은 아무나 하는 건 줄 아나? 사업을 하려면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는 몇 배로 더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해. 그런데 자네가 회사 생활했을 때 어땠었는지 떠올려보게. 회사 다니면서 가정엔 소홀하고 방에 처박혀서 매일 컴퓨터 게임만 죽어라 하지 않았나? 내가 지금 자네한테 투자할 돈도 없지만 만에 하나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네처럼 게으르고 가정 돌보기를 개똥처럼 하는 사람에게는 내 소중한 돈을 절대 투자할 순 없네. 저희 엄마는 남편에게 사업 자금을 절대 투자할 수 없다며 강경하게 말씀하셨고 남편은 실망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친정엄마가 안 계셨더라면 남편한테 회사를 다짜고짜 왜 그만둔 것인지에 대해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등 이것저것 따지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모든 사실을 한 달 동안 저에게 숨기고 이제 와서 제가 아닌 저희 엄마에게 모두 털어놓은 사실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희 친정엄마와는 대화가 안 통하겠다 싶었는지 타깃을 바꿔 저에게 호소했습니다. 여보, 내가 회사 그만두고 사업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지. 내가 여보한테 미리 논의하고 싶었는데 여보가 무작정 반대만 할 것 같아서 혼자서 몇 개월 동안 고민한 끝에 회사 그만둔 거야. 내가 몇 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게임만 한 건 아니고 나름 사업할 생각으로 열심히 한 거니까 믿고 응원해줬으면 좋겠어. 저는 친정엄마가 계신 앞이라 그런지 남편에게 무작정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이렇게 중요한 일은 나하고 먼저 이야기를 했었어야지. 아니면 미리 언질이라도 주던지. 난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여보가 회사에 출근하는 줄 알았는데 그럼 한 달 동안 회사 출근한다고 하면서 어디를 갔었던 거야? 남편은 저희 엄마가 있어서 답변하기에 눈치가 보였는지 더듬거리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아까 말한 그 후배 있잖아. 게임 개발한다는 후배랑 사무실이 없으니 PC방에 가서 같이 게임하면서 사업 구상했지 뭐. 그 후배도 지금은 나랑 같이 본격적으로 사업 시작할 생각으로 회사 그만둔 상태야. 순간 지난 한 달 동안 남편이 회사에서 야근한다며 늦게 들어오거나 퇴근하고 힘들다며 본인이 직접 밥 차려 먹을 것이지 굳이 애들 돌보고 있는 저한테 밥 차려달라며 짜증냈던 때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었다니 어이가 없어 말이 다 안 나왔습니다.
옆에서 가만히 저희 부부가 대화하는 걸 지켜보던 친정엄마는 남편에게 화가 나서 더 이상 저희 집에 못 있겠다면서 짐을 챙겨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한테 남편을 대신해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결혼하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실망감을 안겨드린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남편은 잘못했으면 쥐 죽은 듯이 가만히나 있을 것이지 저희 엄마가 나가자마자 한 소리 했습니다. 장모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셔? 대놓고 게으르다고 비난하시고 나 같은 사람은 사업하면 망할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기분 나빠서 정말. 내가 비전 없는 사업을 가지고 와서 투자해달라 한 것도 아니고 투자만 하시면 몇 배로 불려서 갚아드릴 수 있는 건데 정말 답답하더라. 하여튼 나이가 드시면 판단력이 흐려지시기 마련이지. 저는 남편의 입을 당장 꿰매버리고 싶었습니다. 뚫린 입이라고 어쩌면 생각 없이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한심스럽고 철딱선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회사 그만두고 무슨 돈으로 사업하려고 그래? 차라리 회사 다니면서 게임 개발이니 뭐니 사업 준비를 하던지. 다짜고짜 회사를 그만두면 우린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야? 남편은 갑자기 저를 손으로 가리키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네가 있잖아. 네가 돈 벌면 되지. 내가 예전에 네가 육아휴직했을 때 3년 동안 밤낮으로 일했던 것처럼 네가 이번엔 내가 사업할 수 있도록 밤낮으로 돈 벌면 되지. 남편이 큰 뜻을 품고 사업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와이프가 지지해줘야지. 저는 남편이 그렇게까지 생각 없는 사람인 줄 몰랐는데요. 남편과 저는 10살 초급 친구부터 시작해서 부부의 인연을 맺어 아이들을 낳기까지 옆에서 봐온 세월이 자그마치 30년 가까이 되는데 그동안 제가 사람을 잘못 봐왔던 것 같습니다.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있다면 저한테 모든 걸 떠넘기기 전에 미리 논의를 하든지 무대뽀로 일을 이 지경까지 키울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내가 밤낮으로 일하면 우리 애들은 누가 봐줄 건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집어치워 정서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회사 복귀해라. 제발 내 부탁이야. 사업은 아이디어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까 네가 우리 엄마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사업 자금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한데 돈은 어디서 구할 건데? 나 혼자 외벌이에서 우리 애들 데리고 먹고 살기도 힘들 텐데. 남편은 가시 있는 제 말에 기분이 상했는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들 옆에는 현명한 와이프들이 다들 뒷바라지 해준다 그러더라. 내가 남편이면 나를 믿고 지지해주지는 못할 망정 사업 시작도 안 했는데 악담이나 퍼붓고 와이프조차도 나를 못 믿는데 내가 어떻게 밖에 나가서 어깨를 펴고 사업할 수 있겠냐? 남편은 제가 사업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그만두라고 하자 기분이 상했는지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남편이 기분 상하더라도 게임 사업을 뜯어 말리고 싶었는데요. 저도 그렇고 친정엄마까지 남편한테 사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으니 잘 알아듣고 포기하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다음 날에도 PC방을 가는 건지 회사 출근하듯이 아침 일찍 나가더라고요. 어디를 가는 건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아이들 등원시키고 저도 출근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남편이 나가든지 말든지 크게 신경 안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이 저에게 할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마음을 접고 다시 회사에 가려나 싶어 기대에 찬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는데요. 나 오늘 집 근처에 사무실 계약했어. 10편 남집 사무실이긴 하지만 후배랑 같이 매일같이 출근해서 열심히 게임 개발에 집중하려고 해. 남편은 결국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사무실이라고? 임대료 낼 돈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사무실을 구한 거야? 남편은 한숨을 크게 내쉬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 사업 성공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만지게 될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그렇게 알아둬. 저는 남편의 말이 청천벽력같이 느껴졌고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모할까 싶더라고요. 너 정말 나랑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구나. 이 집이 네 집이니? 내 집이기도 한데 어떻게 네 맘대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 회사 그만둘 때도 말 한마디 안 하더니 대출 받을 때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네 마음대로 살 거면 나랑 이혼해.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했고 남편은 당황한 듯이 태도를 바꿔 이야기했습니다. 유리야,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혼을 해? 그리고 우리 애들 이혼 가정으로 만들고 싶은 건 아니지? 내가 정말 이 사업 성공할 수 있도록 죽어라 노력할 테니까 한 번만 나 믿어줘라. 나도 아이들한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남편의 말이 진심인지 모르겠으나 두 눈에 눈물이 그렁거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마침 둘째 아이가 남편에게 다가가 안겼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과의 이혼에 대해 일주일 정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고 결국 이번 한 번만 남편을 믿어주자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사실 마음을 바꾸기까지 친정엄마의 조언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제가 이혼을 고민한다고 말씀드리자 당장 이혼하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아이들도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남자라면 한 번쯤 자신만의 사업을 꿈꿀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직장 생활만 하시다가 그렇게 사업체를 운영하시기 시작했고요. 저는 남편이 집돌이에 내성적이라 평범한 회사 생활에 만족해하며 살 줄만 알았는데요. 크게 돈을 벌어보겠다며 저렇게 사업을 시작하는 게 굳이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면 뚝심도 있는 것 같고 열정적으로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눈 꼭 감고 이번 한 번만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사업자금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바람에 대출이자까지 생활비가 배로 들어갔고 남편 말대로 저는 밤낮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낮에는 회사를 출근했고 밤에는 재택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를 버틴 것 같은데 제가 당장에 쓰러지지 않는 게 신기할 정도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사업 진행에 큰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게임 개발이라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라지만 아무래도 6개월 넘게 수익이 없다 보니 남편과 공동 창업한 그 후배라는 사람이 생활고에 못 이겨 남편이 주택담보대출로 받은 돈의 일부를 가지고 잠적한 겁니다. 정확히 주택담보대출을 6천만 원 정도 받았는데 3천만 원을 사무실 보증금으로 내고 3천만 원 정도를 그 후배가 가지고 튄 것 같네요. 그 일로 인해 남편은 충격을 받았고 알아누웠습니다. 사실 게임 개발을 주로 진행하는 사람은 프로그래머였던 후배였고 남편은 그저 아이디어만 주고 다른 보조적인 업무만을 했기 때문에 후배가 잠적하자 모든 게임 개발이 중단된 거죠. 그리고 돈까지 가지고 튀었으니 아예 나타나지 않을 심상으로 잠적한 게 불보듯 뻔했습니다. 남편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방 안에 처박혀 누워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한숨밖에 나오질 않았죠. 여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그 후배라는 사람을 수소문해서 찾으러 다니던지 아니면 당장에 다시 회사에 취업해서 대출 빚을 갚던지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제 말에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그냥 무기력하게 누워서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이 사태를 벗어나야겠다 싶어서 친정 부모님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털어놓았습니다. 친정아버지는 남편에게 분노하며 가장 같지도 않은 남편하고 당장 이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친정아버지를 진정시키며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결혼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못난 모습 보여서 죄송해요. 저도 이혼 생각 안 한 건 아니지만 지금은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할 것 같아서요. 너무 죄송한 이야기지만 남편이 주택담보대출로 돈을 빌리는 바람에 지금 이자도 못 갚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제가 남편 정신 차리게 해서 다시 회사에 나가게 할 테니 대출 빚 갚을 돈을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친정 부모님 앞에서 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싫어 울며 불며 이야기했습니다. 남편 때문에 제가 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친정 부모님께 사정해가며 돈을 빌려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친정어머니는 울고 있는 저를 일으켜 세우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무슨 잘못이 있겠니? 결혼은 네가 선택한 거지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이서방이 그럴 줄이야 누구라도 예상했겠니? 이번엔 엄마 아빠가 도와줄 테니 급한 불 먼저 끄고 앞으로 어떻게 할진 다시 이야기해보자꾸나.
저는 하염없이 친정엄마를 안고서 울며 감사하다는 말만 연거푸 했습니다. 그렇게 친정집을 다녀와서 거울 속 비친 제 모습을 보니 정말 너덜너덜해졌더라고요. 그동안 밤낮으로 일하느라 잠을 제대로 이루질 못하니 얼굴도 푸석푸석하고 행색이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편은 뭐하고 있나 방을 열어보았더니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네요. 정말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게임 사업을 말아먹고 대출 빚까지 졌는데 저렇게 태평하게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저는 남편에게 뭐라고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속으로 이혼이 답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그렇게 거의 1년 가까이 사업을 말아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시어머님께서 또다시 손주들이 보고 싶으시다며 혼자서 올라오셨더라고요. 이번에도 아무런 연락 없이 다짜고짜 저희 집에 쳐들어오셨고 저는 시어머님 얼굴을 보고 똥 씹은 표정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어머님은 그런 태도가 못마땅하셨는지 곧바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너는 시어머님이 오랜만에 반갑지도 않니? 다른 며느리들은 시어머님하고 잘 지내려고 살갑게 굴면서 애교 부리더구만. 우리 며느리는 애교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요. 저는 애교는 개뿔, 시어머님을 상대하기조차도 싫었습니다. 어떤 며느리가 무기력한 남편을 두고 그 시어머님한테 온갖 애교를 부리면서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할까요? 시어머님을 하대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죠. 저는 시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저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어김없이 방 밖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남편이 시어머님의 방문에 불편했는지 밖에 볼 일이 있다며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나가던 말든 관심도 없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시어머님께서 우산 하나를 들고 오시더니 그 우산으로 제 머리를 툭툭 건드리시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시어머님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요. 지금 밖에 비 오고 있는 거 모르니? 남편이 밖에 볼 일 있다고 하면 우산이라도 챙겨줘야지. 남편이 돈 벌어오는데 그것도 안 챙겨? 시어머님의 행동과 말에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님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시한폭탄을 건드렸고 저는 이제 더 이상 남편과 시어머님을 상대로 이렇게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려던 남편의 머리채를 붙잡고 집 안으로 들어와 앉으라고 소리쳤어요. 시어머님은 저의 행동에 깜짝 놀라셨고 뭐 하는 짓이냐며 막말을 하셨습니다. 아줌마, 잘 들어요. 네 아들 백수된 지 1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회사 다니는 줄 알았죠? 1년 전에 회사 그만두고 사업한다고 꼴값 떨더니 이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빚이 산더미예요. 나 아줌마 아들하고 이혼할 거니까 그 돈 대신 갚아주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시어머님은 저의 발언에 충격을 받으셨고 이내 다시 정신을 차리시고 저한테 뭐라고 하셨습니다. 이년이 지금 누구 보고 아줌마래? 정신 나갔니? 이제는 앞뒤 안 가리고 시어머님한테 아줌마라고 덤비는구나. 남자가 그릇이 크면 사업을 한다고 뛰어들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째째하게 그동안 우리 정석이 바가지 긁고 있었던 거니? 아까 보니까 우리 정석이가 기가 죽어서는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 같던데 다 너 때문에 그런 거였구나.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 실패해서 가장 노릇을 못하고 있는 남편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저를 붙잡고 막말을 하는 시어머님께 정남이가 떨어졌습니다. 저 정석이랑 이혼할 거예요. 이혼하면 남인데 이제 시어머님이 아니고 아줌마죠. 이제 남될 사람들한테 제가 존대할 필요가 있나요? 아까 말한 것처럼 대출이 6천만 원 하고도 밀린 이자만 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돈 저희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아이들 때문에 갚긴 했지만 전부 정석이가 빌려놓은 돈이니 이혼하면 6,500만 원 정도 준비해서 위자료로 전달해 주세요. 남편은 제가 대출 빚을 다 갚았다는 걸 모르고 있었는데요. 대출 빚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기다린 것이었는데 여전히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고 달라진 모습을 보이질 않더라고요. 제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은 그제야 정신 차렸는지 시어머님이 보든 말든 제 다리를 붙잡으며 울며 불며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 여보 없이 못 살아. 여보도 알잖아. 내가 여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인 거. 대출빚도 장인 장모님께서 갚아주셨는지 왜 여태 말 안 했어? 나 앞으로는 게임 안 하고 살 테니까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나 예전에 밤낮으로 일했던 것처럼 그때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살아갈게. 저는 남편에 대한 신뢰감이 모두 없어진 상태였고 오랫동안 정신 차리길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정신 차린다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나는 여러 번 기회를 줬고 사업하지 말라고 회유도 했고 믿어달라고 해서 믿어도 줬어. 네가 말한 대로 난 다 해줬는데 넌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 이제 우리 끝내자. 제 결심은 굳건했고 이혼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닐 텐데 진작에 정신 차리고 잘할 것이지 이미 떠나간 배 붙잡았자 무슨 소용인가요? 시어머님께서도 자존심을 부리고 싶으신데 위자료 6,500만 원이 부담감으로 느껴지셨는지 제 손을 잡으며 이야기하셨습니다. 며느라가야, 내가 자식 새끼를 잘못 키웠다. 정석이가 100번 잘못했는데 어미가 돼서 잘 타이르지는 못할 망정 며느라가 탓만 하고 나도 미안하구나. 이혼하고 싶은 마음 100번, 1000번 이해는 가지만 이번 한 번만 우리 정석이 봐주면 안 되겠니? 시어머님은 저한테 2년 전년이라고 하실 땐 언제고 빠르게 태세 전환을 하면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마저 가증스럽고 남편과 더불어 꼴도 보기 싫었던 것 같아요. 결국 남편과 시어머님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강행했는데요. 남편이 끝까지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안 찍으려고 하는 걸 위자료를 6,500만 원보다 더 받겠다고 하니 바로 찍더라고요. 10년 결혼 생활의 끝은 결국 이혼이 되었지만 저는 지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친정부모님 댁 근처로 이사를 갔고 지금은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을 보육하며 워킹맘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을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는지 후회도 되지만 앞으로가 중요한 거니 우리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